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HK 플러스 사업에서 인문학 관련 연구를 하면서 혐오 시대 인문학의 대응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7개년 동안 이제 연구와 그리고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특강에서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정윤수 선생님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강의 진행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윤수라고 하고요. 현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아마 성공회대학교라서 초청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숙명여대나 성공회대학교나 서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S대 중에 한 대학교들이지만 우리가 같은 S대니까 성공회대 교수도 모셔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소장님이나 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분들이 이제 서치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포츠라는 게 단순한 레저나 경기 대회 이상의 국가적 열정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그런 곳이고 그런 분야죠.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뭐 중요한 뉴스들도 다 카테고리가 되어 있지만 한국처럼 정규 뉴스가 끝나면 곧바로 스포츠 뉴스를 별도로 하는 나라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만큼 스포츠 선진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 대한 개념 규정도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스포츠 강국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갖는 강한 응집력, 열망의 투사, 그것을 미디어가 또 이제 재현하는 방식, 새해 정초, 이 정초라는 표현 쓰면 이거 옛날 사람인데. 어쨌든 썼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예. 정초가 되면 막 선수촌 선수들이 막 얼음물에 뛰어 들어가고 막 태백산 올라가고 막 이런 미디어적 재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인문학연구소가 쭉 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그 깊은 연구와 넓은 대중화 과정 속에서 스포츠에서 특히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스포츠를 보면서 스포츠를 통하여 한국 사회를 또한 읽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스포츠 평론을 해 오면서 나름 뭐 작은 소견들을 이제 써왔는데 이제 작년에는 문체부사나 스포츠 혁신위원회에 활동을 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 왔다.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마도 연구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럼 걔를 좀 불러다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곧 이석하신다 그래서 매우 편한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시간이 예. 1시간 반 정도 저에게 이제 됐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주최하시는 분들로부터 스포츠 미디어의 혐오와 차별 이렇게 제가 받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다시피 이제 미디어 속의 혐오 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막 보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냐 하는 좀 거시적인 것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또 하홍규 교수님으로부터 이게 7개년 차에 그래서 벌써 미시적인 것까지 해버리면 앞으로 6년 동안은 뭐 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괄호를 쳤습니다. 괄호 친 거는 그 까라타니 고진처럼 괄호 열기와 닫기를 이제 막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스포츠에서의 혐오와 차별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필요하면 괄호를 열고 그게 미디어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재현되는가 이렇게 좀 풀어서 우선 하겠습니다. 개요 내진 개괄의 관점에서 또 언젠가 이제 뭐 2년 후나 5년 후에
그분 얘기 또 한번 들어보자 그럴 땐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연구 과제, 예를 들면 리프레젠테이션, 스포츠 미디어서의 재현 양식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신체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 식으로 이제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의 혐오와 차별이 왜 발생하는가? 이게 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가 다 발생했다, 이렇게 우선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계 선수들이 비유럽계 선수들에 대해서, 또 아시아계 선수들에 대해서 저런 표현 같은 걸 지금 촬영 타이밍이라 열광하는 듯한 모습을 한 3초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게 유튜브로도 다 녹화되는군요. 예. 어, 이렇게 넘어가고, 예.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축구, 특히 손흥민 선수 활약하고 있는 EPL에서 보면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 전에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가 뭐 이게 테스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세를 왜 취하는지 다들 잘 아시죠? 몇 해 전에 미국에 이제 농구 선수, 또 그리고 점점 넓어졌죠. 미식 축구 선수로 쭉 넓어지면서 특정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1, 2년 재임 초기에 좀 강한 어떤 그 인종차별 정책, 인종차별 발언, 정책도 정책이지만 뭐 장벽 쌓고 막 그랬잖아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트럼프라는 양반이 트위터에다가 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걸 쓸까 하고 한 번은 생각해 보겠는데, 우주방위 사령부까지 거느리고 있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생각난 걸 바로 트위터에 쓰니까 이게 지금 지구각계 요동을 쳤어요. 그럴 때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은 거를 좀 손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미국의 일부 농구 선수들, 특히 흑인 선수들이 경기 전에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걸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야 국가한다. 물론 뭐 다들 일어서 있으니까 선수들도 일어서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몇몇 선수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단지 국가 또는 국가주의에 대한 그 개념적이거나 뭐 추상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금의 이 국가의 지금 그 통치 방식이나 이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권력자의 발언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인종 차별이 뭐 그냥 거침없이 행해지는 이런 속에서 국가를 먼저 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숭앙하면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카에퍼닉이라는 선수가 먼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커미셔너들, 그러니까 구단주라든지 협회 이런 데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많은 동료 선수들, 그 인종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많은 동료 선수들이 나도 무릎을 꿇겠다. 그래서 저항의 몸짓으로 무릎을 막 꿇었습니다. 그러자 또 왜 저러지? 라고 해야 될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트상왕께서 야, 이 무릎 꿇는 애들은 아메리카인도 아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 권력과 집이 있고 집문 밖을 나서면 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만 있었던 일제강점기나 독재치하나 이럴 때에 주로 나왔던 말이 비국민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도 아니다 니들은. 근데 이제 그 21세기의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뭐 징계도 무효되고 그것이 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if they laugh at what you think you can do, good. Stay that way. Because what non-believers fail to understand is that calling a dream crazy is not an insult. It's a compliment. Don't try to be the fastest runner in your school.
or the fastest in the world. Be the fastest ever. Don't picture yourself wearing OBJ's jersey. Picture OBJ wearing yours. Don't settle for homecoming queen or linebacker. Do both. Lose 120 pounds and become an Ironman after beating a brain tumor. Don't believe you have to be like anybody to be somebody. If you're born a refugee, don't let it stop you from playing soccer for the national team at age 16 player. Become the greatest, that's more like it. 제가 너무 그 다국적 스포츠 용품사의 광고를 옮겨와서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따가 우리가 미디어라는 건 꼭 이제 뉴스나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도 늘 그거니까 미리 보셨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막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선수였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넘겼는데 그 세레모니가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 선수를 추모하는 영상에서도 요거보단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anti amici lo conoscevano già da giocato, poi lui si sentiva molto di rete.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in NBA champions, Olympics. Dear basketball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제가 너무 실험적인 작품들을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차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라거나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31살이고 8년 정도 됐습니다. 전주 KCC 소속 선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외국인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뭐 뭉쳐야 뜬다, 뭉쳐야 찬다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이제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용병이라는 말을 쉽게 써서 원래 있었던 고정 멤버들 말고 뭐 다른 스포츠 스타가 왔을 때 와 용병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제 용병이란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서 스포츠계에서는 거의 용병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그래서 중계할 때도 용병이라고 쓰면 PD분이 바로 캐스터나 해설위원한테 용병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병은 뭐 전쟁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프랑스 용병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의미나 가치나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돈만 많이 주면 어느 쪽이든 가서 총을 쏜다 이런 것이 이제 용병, 고용된 병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돈을 더 많이 주면 다른 리그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삶의 한 굉장히 중요한 3년 내지 5년의 현역 기간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 뛰어온 선수에게 용병이다라고 해버리면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도 거기서는 다 용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선수로서의 고유한 가치라든지 인격적 존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돈이 맞으면 쓰고 돈이 안 맞으면 보내고 뭐 이런 정도로 하나의 도구화된 대상화되거나 도구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몇 해 전에 이제 그 기화를 해서 한국인으로 기화를 해서 이름을 이제 라거나라고 하고 국가대표 센터입니다. 센터. 옛날 그 농구 좋아하셨던 분들은 국가대표 그러면 막 서장훈 이런 사람들이 센터인데 지금은 이 라거나 선수가 센터인 거죠.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얼마나 이 혐오와 차별이 극심하고 심지어 라거나 사태라고 말해질 정도로 재작년부터 한 1년 이상이 정말 우리 그 일상생활 하다 보면
친구가 그냥 무심코 보낸 카톡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전전긍긍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건을 하루 종일 댓글에다가 댓글 놀이까지 합니다. 이 라거나를 희롱하기라는 놀이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게 막 너무 거칠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좋은 말 같아서 읽고 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그래서 라거나 우리는 한 명을 보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거나 선수 개인의 인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제가 라거나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라거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피부색 때문에 그렇지만 무슨 뭐 경제력 때문에 뭐 소득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인 이유로 성별에 의하여 누구든지 라거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인 선수가 한국 오면 저렇게 고생해 괜히 왔어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에 만연돼 있는 혐오 차별의 어떤 감정들 마치 이 물컵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외적 요소에 의한 누구라도 치면 이 물이 찰랑찰랑 하던 게 언제든지 넘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혐오차별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라거나 선수라는 그 계기가 그 물을 엎은 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의 문제는 다른 모든 스포츠 선수의 문제이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을 확대해야 되겠죠. 백인 선수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우연성에다가 사회 문제를 투영시켜버리면 안 되고 어떤 계기는 개인의 우연성에 의한 거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그걸 그렇게밖에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 선수가 지난 2, 3년 동안 매일같이 수백 건에 걸쳐서 그 대형 포털 스포츠 사이트에서 봐야 됐던 댓글의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화면에 띄울 정도의 일부입니다. 띄울 수 없는 건 더 많겠죠. 우리가 이영표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뭐 손흥민, 그 사이에 뭐 이청용 선수 많이들 있었는데 유럽에서 고생하고 영국에서 차별받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우리한테도 깊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연구소에 주관한 이 그 포럼의 그러니까 이 특강의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게 미디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지만 미디어에서 그게 나타나려면 사회문화적으로 이미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 그 좀 작은 사례를 얘기 드리면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제가 그때 남아공 현지로 가면 좋겠지만 비행기가 갈 사람이 다 꽉 차가지고 못 가고요.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저랑 어떤 스포츠 전문 기자분이 이제 그 각 조별 경기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송사와 그 기자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공중파예요. 뭐 KBS, MBC, SBS 셋 중 하나죠. 텔레비전이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남아공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자 여기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인데요. 거기 어떻습니까? 예, 흑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 시작을 해요. 아니 무슨 첫 멘트가 참 이상하잖아요. 흑인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은 치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내장된 오리엔탈리즘이 거기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국에서 간다, 미국에서 경기한다로 여기 백인이 많습니다. 치안이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남아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남아공이는 케냐든 알제리든 알제리, 케냐, 남아공 이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저 이란만큼이나 먼 곳인데 이걸 하나로 그냥 아프리카로 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던 그 아프리카의 고정된 이미지를 그대로 투사해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 가서 네, 흑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치안은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현지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못 산다고 여겨지는, 우리보다 조금 덜 이른바 문명화가 덜 됐다고 여겨지는 나라에 대한 거침없는 혐오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때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출전을 했었어요. 본선에. 코트디부아르를 소개하는 거 있죠, 기자분이. 코트디부아르는 옛날에 그 영어식 국명으로 아이보리 코스트였다. 상아빛 해안이 있어서 이 나라의 해안은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뭐 관광도 좋고 아주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좀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이 그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그거는 악명 높은 19세기 상하무역의 그 교두보이고, 벨기에라는 그 제국의 나라가 그 해안가를 통해 가지고 저 콩고강 기슭까지 들어가서 무참하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래서 지금도 벨기에의 가장 큰 문제가 국왕이나 왕실이 그때 일을 사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100년째 지금 늘 논의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코트 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그 항구를 배경으로 그 역사가 펼쳐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건 뭐 제가 지금 엄청난 지식과 상식도 아니고 그냥 구글링 한 3초 하면 이게 상아빛 아름다운 해안이 아니라 참혹했던 그 상하무역의 그 항구 도시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준비 안 된 채로 용병이 뭐 저러면 안 되죠, 저 인성 문제 있어요,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쉽게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would you like something, 한국 음식 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이제 옛날에는 싸이를 아세요였는데 지금은 BTS 아세요겠죠. 농구하러 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김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아세요으로서 한국화를 먼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영국에서 들어온 베컴이었더라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 때 추리닝 입고 전부 치고 있는데 외국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일군 여성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국인 다 됐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인종적 동화주의가 이런 친구들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동화되긴 싫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것이죠. 뭐 라거나 선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고 바로 당신의 문제다. 그렇게 발화하고 있는 당신까지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이제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그래도 제가 대학에 왔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잘 아는 거지만, 클리포드 기어츠의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발리에서의 닭싸움이라는 아주 재밌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본격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클리포드 기어츠가 자신의 그 문화사회학의 아주 거점이 되는, 문화인류학의 거점이 되는 어떤 체험기를 쓴 건데, 그 한창 젊은 나이 때 역시 공동 연구자인 부인과 함께 발리의 어느 곳에 가서 왜 이 사람들은 닭싸움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를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문화인류학이 대체로 그렇듯이 옛날의 원시 공동체의 삶을 연구하는 그 자체가 지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지만, 비교적 그 사회적 행위가 단순해 보이는 그 행위를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현대적 삶을 해명하기 위해서 비교적 단순한 사회를 먼저 보는 게 문화인류학이죠. 그래서 이 클리포드 기어츠는 발리의 닭싸움을 보러 간 거지만 현대의 스포츠를 연구하려고 그 닭싸움을 본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제 닭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닭싸움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어떤 한 나라가 닭싸움을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으면 가치 판단 이전에 이걸 왜 하고 있을까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발리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나중에 호주, 또 근대에 있어서는 뭐 주변의 열강들, 그러다 인도네시아 편입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네덜란드의 청교도주의라든지 호주의 또 개신교라든지, 그리고 국가에 편입되면서 국가라는 것은 중심중앙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주변부 지방적인 문화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교통정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백 년의
압력들에 의해서 닭싸움을 하는 것은 항상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신적이거나 미개하거나 뭐 너무 토속적이거나 그래서 그런데도 발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닭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독특해서 기어츠가 연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학자 부부가 와서 자신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니까 아니가 우리가 무슨 뭐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닌데 하고 약간 거리감을 뒀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닭싸움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사방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부도 어떡할까? 우리는 이 관여자가 아닌데 근데 야 뭐 망설일 것도 없이 1초 만에 이 사람들도 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도 막 뛰다가 어느 촌장님 집으로 막 촌장님 이리 와 그래서 그쪽으로 탁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에 테이블 같은 게 차 4개가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우리는 오전부터 차 마시면서 여기서 대화하고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가고 이 부부가 특히 기어츠가 동네 그 공터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때 그 발리 사람들이 저 친구들 나랑 같이 도망쳤던 친구다라는 그런 동질감 이걸 갖고 그때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얘기도 해주고 우리 집에 와서 관찰하려면 관찰해라. 모른 척하거나 우리가 저 정글의 법칙이나 아마존의 눈물처럼 그렇게 어수룩하거나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연구하러 왔지 뭐 보여줄까? 우리 그 결혼 양식 보여줄까?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저녁 식사하는 거 어떻게 저녁을 꾸리고 하루를 보내는지를 그거 보고 싶으면 그거 해줄게 라고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닭싸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 닭싸움에서는 인간과 짐승, 선과 악, 에고와 이드, 자아와 초자한 거죠. 강한 힘들, 거기서 막 억제되지 않는 동물성, 파괴적인 힘들, 막 이런 것이 그 닭싸움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싸우고 있는 건 닭들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오락과 스포츠를 가장한 닭싸움은 결국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상징을 막 겨루는 그런 장치들이다. 어쨌든 오락이고 왜냐하면 닭이 싸우지 사람이 싸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오락이고 스포츠이고 단지 닭싸움일 뿐이지만 여기서 실제로 싸우는 온갖 감정들은 문명적 감정과 다를 바 없다. 즉 이 사람들이 스포츠에 탐닉하는 것이나 발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닭싸움에 탐닉하는 것은 형태와 원리가 좀 다소 다를 뿐 여기에는 이 발리 사람들이 닭싸움에 지금 열광하고 있고 여기에 그 썬더랜드라는 축구팀의 팬들이 지금 떠오른 공 하나에 지금 모든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때 경기하고 있는 것은 22명의 선수들이지만 사실은 양 팀의 사회, 양 팀의 역사,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게 만약 한일전이고 지금 일본 팬들이거나 한국 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세 이해가 되죠. 싸우는 거는 22명의 선수지만 사실은 한일 양국이 상징적인 어떤 감정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의 원리 중에 하나겠죠. 이래서 바로 혐오와 차별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 스포츠에서는 언어의 범용성이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요 정도 범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그 정서적 열광을 표현하려면 언어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돌진해서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성공에 대해서 숙명여대 와가지고 돌진해서 뭐 깨부시는 뭐 난리 나잖아요. 지금 학교 양교 간에 지금 이 원만한 서울의 양대 S대 중에 이 원만한 이 관계를 형성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축구에선 가능하죠. 아니면 우리 예전에 연고전 고연전이나 또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의 그 친선 경기들이 있을 때는 그날만큼은 좀 그 언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칠고 저질의 욕설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뭐 물리쳐 너넨 이거야 뭐 이런 정도의 그 사인들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일상생활의 범위를 조금 더 범용하게 넓어져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매우 일시적이고 상황적이어야 되는 거죠. 매우 일시적이고 상황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은 그 경기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 경기가 있기 전이나 그 경기를 미디어적으로 재현할 때 그러한 어떤 이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도 바로 그와 같은 용어로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뭐 우리 용병이 말이야 뭐 무참히 뭐 깨부쉈다라고 스포츠 뉴스에서 멘트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경기장에서 그 중계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것도 할 수도 있는 정도겠는데요. 예, 감정이 막 투사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정도 감정이 투사되면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폴란드와 러시아가 이게 아마 2016년인가 하여튼 짝수해인데 2014년, 2012년 UEFA 리그라고 해가지고 UEFA 리그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그 경기 대회가 폴란드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 월드컵을 치르듯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폴란드에서 치르는데 폴란드 바르샤바 경기장에서 그 조의 1조의 A조의 첫 번째 팀은 주최 국가인 폴란드겠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와 이제 순번으로 하는데 마침 첫 번째 경쟁이 러시아와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우리 한일 관계에 버금갈 정도로 옛날에 뭐 쇼팽 다들 아시죠? 폴란드 병합 그래서 여러 나라가 폴란드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도 19세기 초의 일이지만 20세기의 1, 2차 대전 사이에서도 뭐 폴란드는 독일이 휩쓸고 가고 러시아가 휩쓸고 갔던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러시아 팬들이 폴란드 경기장 한복판에 이 경기장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This is Russia. 이건 과한 거죠. 이게 범용성을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일전이 열렸는데 일본 팬들이 서울 상암구장에 여기는 도쿄다 그래 버리면 그날 양국 문제 생길걸요. 대사 뭐 소환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건 선수들이지만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둘러싼 많은 문화적 행위에서 오히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혐오와 차별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혐오 또는 차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이 굉장히 느슨하고 넓게 퍼지면 퍼질수록 그 사이에 단지 경기에 대한 어떤 강렬한 그 감정 이상의 사회적 감정들이 이제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러시아와 체첸 두 나라의 경기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를 다시 한번 좀 더 실험적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유럽의 울트라스라는 일종의 그룹이라고 할까요? 액션 그룹들이 만든 자기들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자, 제가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 팬이에요. 그래서 A팀, B팀이 있는데 뭐 어떤 날은 A팀이 잘하는 것 같아서 응원하고 B팀도 좀 응원해줘야지 라는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야. 근데 한 걸음 옆에 가면 서포터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B팀은 진짜 싫어. 난 A팀이 내 고향이고 A팀 정말 좋아해. 그럼 서포터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더 옆으로 가면 나는 경기장에 가가지고 A가 하든 B가 하든 그 상관없고 나는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표현하려고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훌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옆으로 한 걸음 나가면 그래? 넌 참 얌전한 애구나. 도덕교육 많이 받았네. 나는 경기장 바깥에서도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울트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울트라스는 나머지를 다 포함해요.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팬도 자기를 울트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난 광적으로 응원한다 이거야.
예, 울트라스는 나머지를 다 포함하지만 팬이 울트라스를 포함하진 않아요. 서포터스가 울트라스가 되진 않아요. 울트라스는 나머지를 다 포함한 그 큰 집합인데 그 유럽의 울트라스들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오라 울트라스 아워 월드로 이런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수업이 원만하게 너무나 잘 진행됐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유럽 가보자. 우리 소장님이 자비 출연을 했어서 우린 기꺼이 따라가죠. 예. 그래서 야 이 축구장에 이것도 분석해보자. 그리고 여기로 간다? 거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티켓이 이미 솔드아웃 됐겠지만 가면 이분들이 우리를 때려요.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로마 AS 라치오에서도 맞아보고 맞는다는 게 꼭 이제 왜 때려요 정도는 아니고 가까이 가면 막 싫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인종적 표현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종적 표현을 다 하는데 연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괜히 또 거기까지 그 정도로 제가 헌신적인 연구자는 또 아니거든요. 신문에 연구하다가 맞았다 이런 거 나기도 그렇고 이렇게 관찰을 하죠. 관찰하는데 온갖 동작을 통해서 저리 가라고. 여기는 우리 공동체다 이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아시아계가 와서 더욱더 그러지만 다른 동네 사람, 똑같은 백인이지만 다른 동네 사람이나 제3의 관찰자나 이런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아워 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아까처럼 이 스펙트럼 이 울트라스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광적으로 응원하는 서포터스도 있고 1960년대 잉글랜드 축구와 그때의 상황 그리고 대처 정부 시절인 1980년대의 영국의 노동자들의 상황과 축구장에서 그러한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대처 시대의 사회적 상황들을 분석한 에릭 홉스봄의 여러 글들을 보면 경기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친 표현이나 어떤 거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몰려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축구광이나 축구 팬들을 위한 옹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가령 지지하고 공감할 만한 몸부림이냐라고 했을 때 에릭 홉스봄이라는 학자는 21세기의 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런 과한 행동들은 대개 EU 체제의 불안정성, 또 유럽 경제 위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거의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를 정도의 2003, 4년도, 2008, 9년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일자리나 자신들의 주거 안정성을 비서구인들이 디아스포라된 이민 온 사람들, 난민된 사람들이 차지하고 갉아먹는다라는 근거 없는 것 속에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지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친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친 행동이고 어떤 샤우팅을 하는가를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욕했으니까 다 나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욕하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욕은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했으면 그것이 이런 사회적 억울함을 막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 인종 혐오라든지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하려는 건지를 섬세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화면은 2016년에 열렸던 아까 그 2012년 유로 2012 이제 유로 2016이 됐어요. 잉글랜드하고 러시아하고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프랑스가 주최를 했어요. 프랑스의 니스라는 곳에 해변가 있죠. 니스 해안가인데 이상하게도 그쪽에서 이제 인종차별 테러도 얼마 전에도 나고 해서 니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볼 만한 우리의 그 유럽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좀 불안한 도시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잉글랜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 니스에 와가지고 잉글랜드 팬들과 러시아 팬들이 이제 격돌을 붙었어요. 조사 결과 서로 그냥 야 잉글랜드 저리가 러시아 저리가 하던 우발적 샤우팅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몇 명이서 그러니까 한 350명 내지 600명 정도가 사전에 조직됐고 그중에 러시아의 조직은 러시아의 하원을 두마라 그럽니다. 하원 의원이 조직하고 있는 큰 세력이 야 오늘 엎어버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고 이거를 정보를 입수한 잉글랜드 팬들이 그럼 더 많이 모여봐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막 치고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그 당시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그 축구 전문지에서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니스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축구를 보고 싶다고 돌아올 땐 관에 실려 돌아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남이 싸우는 거 이렇게 아무리 싸움 구경해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뭐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뭐 욕설 한번 하면 욕설 배틀 좀 하고 이러면 그래 뭐 우리가 진공 상태의 순백의 공간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경기장이라는 일시적 문화적 행위로서 좀 거칠게 우우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좀 센 욕설을 누가 하면 그 사람한테 대고 우함으로써 걔가 또 민망해서 멈추기도 하고 이게 대체로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로야구나 이런 걸 봐도 아주 1년에 뭐 몇 번 정도 말고는 팬들끼리 막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저와 같은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가 하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회의 여러 사회적 감정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유럽의 인종주의자들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오스트리아도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하고요. 벨기에 극심하고 뭐 독일은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잘츠부르크 대학에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가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교환학생으로 가서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의 한복판에 거기 있는 잘츠부르크 학생들이 주의사항 중에 하나로 진짜 주의사항, 매뉴얼에 주의사항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신고를 하거나 찍어서 체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나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일 히틀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흔들거나 안녕이거나 뭐 안녕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해서 안녕 그러면 잘 안 보이니 더 안녕 그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그게 주의사항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손들지 말라고. 아시아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줄 정도로 일단은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긴 한데 이걸 막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하고 싶어하는 이 많은 이 일그러진 열광들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안팎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날은 어차피 막 수만 명씩 오는 날이고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이쪽 골목에서 막 300명씩 확 뛰어나와가지고 도로를 점거해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거를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이지 나타나서 막 샤우팅하는 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도덕이나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의 인종 혐오, 외국인 혐오 이런 것이 표출할 어떤 것이 없으니까 이걸 풍선 효과처럼 미디어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안녕해도 문제가 되는 이렇게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걸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스포츠에서 막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분출이 안 되니까 없다. 우리는 다행이다. 분출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노래했다는 걸 알고 몇 사람은 웃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것이 표출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할 정도의 정서적 용광로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1년에 몇 번 경기장에 가십니까? 잘 안 가잖아요. 특히 국가대표 경기 아니면은 채널을 돌려서 저 경기 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물론 이제 야구 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또 그 축구에 열광하는 팬들은 다르지만 전체 인구 규모 5천만 명, 우리의 경제 규모, OECD 규모 그리고 곳곳에 있는 어떤 그 스포츠 컴플렉스들 이런 그 인프라 이런 수준에 비하면 외국에서 프로 축구나 프로야구에 몰입하는 그 점성, 나 야구 좋아해가 아니라 나에게서 야구를 빼앗아가려면 차라리 생명을 빼앗아가라 뭐 이런 강한 응집력 이게 최소한 100여 년 이상씩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년 정도이고 프로 스포츠 나의 모든 아까 그 클리포드 기어치의 관점에 의하면 나의 모든 사회적 평판, 나의 모든 사회적 감정, 나의 사회적 상징적 지위 이런 것을 프로 스포츠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받고 보증받는 문화가 우린 옅은 거죠. 저쪽은 그게 목숨인 거예요. 그게 너가 개인적으로 착하고 뛰어나고 그랬지만 너네 팀이 오늘 18위 했다며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18위면 이제 강등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혐오와 차별의 어떤 감정이 경기장을 통해서 분출이 안 되는 것인 것이지 그런 감정이 다른 나라보다 없거나 옅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쩌면 혐오 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가 덜 발달한 게 다행인 거죠. 만약에 굉장히 발달했고 이웃나라 한중일 또는 뭐 필리핀, 우즈벡 이런 많은 나라들과 우리 국내에서 스포츠 교류가 있었다면 저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장에 가서 그런 걸 막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이탈리아 바로 저 로마의 양대 산맥인데 AS 로마, AS 라치오라는 팀의 주장 골 넣고 와 정말 무섭잖아요, 그죠? 선수가 막 이렇게 합니다. 경기장에 그냥 히틀러, 뭐 무솔리니 막 이탈리아 경기장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선수는 그리스 선수인데 저 위에 그림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리스 선수가 골 넣고 골 했겠죠. 아니면 엄마라고 했든지 아니면 뭐 사장님이라고 했든지 뭐 뭘 하는 거겠죠.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 같은 동료 선수들 막 다가와서 이거 내려라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선수는 그리스 축구협회의 즉각적인 이거 한 10여 년 전의 그 행동인데 즉각적인 조치에 의하여 그리스에서의 선수 생활이 그 영구 박탈됐습니다. 근데 선수라는 건 한 30살 넘어가면 어차피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축구협회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걸 더 확장해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있어서 축구 및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을 못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나중에 못 되게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때 소장님이라고 소장님 부른 건데 잘못 오해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매뉴얼로 뭐로 다 했는데 경기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뭐 이 선수의 표정이 더 이 사람은 더 디카니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그렇고 소장님을 부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풋볼, 스포츠 일반이라고 봐도 되고요. 파시즘과 팬덤 이것이 어떻게 막 뒤죽박죽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열광적인 팬덤을 가지고 파시스트들이 축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한 개인 그 개인들의 감정의 표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유럽 축구나 유럽 정치의 그 권력자들이 팬덤과 축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적, 자기의 미디어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마치 비판하는 척하면서 더 해봐라는 식으로 보도로 이렇게 비판하는 척하면서 멋있게 보도하는 그래서 유럽의 축구연맹이나 IOC 특히 또 FIFA 같은 데서는 중계 비디오 화면에 축구 준칙을 몇 가지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뭘 했냐면 경기 중에 스트리킹을 하는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왜 경기 중에 남자든 여자든 갑자기 팬이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죠. 옛날에 카메라가 팔로우를 했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그런 주목을 받으려고 뛰어드는데 카메라까지 따라가면 주목도가 계속 다음엔 내가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딴 데를 비춰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큰 부상을 당한 선수를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큰 부상을 당한 선수의 그 얼굴 표정이나 상태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선수의 상태가 아니라 호흡을 못 한다든지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뭐 눈동자가 초점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그 순간 그걸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한테 굉장히 그 시각적 충격으로 많이 남고 우선 그다음에 그 선수의 사적 명예가 있는 거죠. 우리 아픈 모습 보여주고 뭐 아픈데 막 학교 와가지고 막 소장님 찾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너 얼굴 왜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 학교 나오지 마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아픈 모습 보여주기 꺼려하고 근데 카메라로 막 쓰러진 선수 막 얼굴 잡아주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의 포르노그래피다. 그 맥락과 서사를 다 소거한 채 찡그린 표정, 일그러진 표정 이런 걸로 미디어적인 어떤 강렬함의 그 단순한 즉각적 감정의 교호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 특히 나온 거지만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자체로 그런 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로 성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여자 월드컵 때는 따로 열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남자 월드컵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럴 때 남자 선수들이 슛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그 바로 다음에 샷 바이 샷으로 젊은 여성을 항상 편집을 하고 그랬어요. 슛하면 젊은 여성이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그 시각의 에로티시즘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FIFA에서는 결정적인 장면 다음에는 반드시 일종의 그 크라우드, 약간 한 10명, 20명 이상의 대중을 먼저 잡아라. 바로 여성을 이렇게 샷바이샷으로 붙이는 관행들은 매우 성차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과거의 거의 모든 중계가 정말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걸 대입해 봅시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이 프로야구가 2015, 18, 19까지 막 웬만하면 막 들어차고 이럴 때 스포츠 전문 방송국 그 MBC, ESPN, 뭐 KBS, N미디어 이런 데서 프로야구 중계할 때 여성 팬과 특히 젊은 여성 팬과 야구 선수의 편집적 오버래핑은 거의 관행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현장 촬영, 현장 중계의 그 즉각성과 즉흥성에 의해서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경기가 6시 반이면 6시쯤부터 카메라맨들은 샷을 붙일 관중 대상을 미리 포인트를 찾아 놓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찾아 놓겠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유명한 선수의 부친이 오셨다. 유명한 선수의 뭐 아내가 오셨다. 또 가족이 왔다 그러면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가족 보여주고 막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멘트도 하고 하려고 미리 다 조사도 합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 있나? 그걸 경기 중에 찾으면은 뭐 못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또 그날 구단주가 왔다거나 그날 뭐 저명한 스포츠 평론가 정윤수가 왔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미리 잡아뒀다가 저분은 누구죠? 아재들도 많이 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아재도 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리스트에 반드시 20대 여성을 이렇게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미리 카메라로 포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 득점, 헛스윙, 뭐 이런 거 아쉬워할 때 한 카메라는 젊은 여성만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그 프로듀싱 하고 있는 그 총괄 PD가 샷을 막 붙여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FIFA가 왜 샷 바이 샷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게 왜 무의식에다가 막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인 거죠. 저 사람은 트럼프는 저리 가라고 할 만한 이탈리아의 그런 정치인이었죠. 이탈리아의 총리 루니였었는데 코를스 루니 뭐 하여튼 그런 푸틴이나 뭐 트럼프처럼 아주 그 법을 자기 아래에 놓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원래 그 AC 밀란의 구단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미디어를 확보하고 AC 밀란을 확보하고 그래서 AC 밀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축구팀과 자기가 하고 미디어를 계속 증폭시켜서 이 축구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이 중계를 할 때는 모든 제약이 없어요. 모든 언어 다 사용해도 되고 모든 카메라가 모든 관중들을 샅샅이 훑고 다녀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미디어와 그 축구가 막 결합해서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팬덤이 형성돼서 이 팬덤의 힘으로 정치에 그냥 가서 이탈리아를 한 20년 정도 통치했었던 베를루스코니라는 그 총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 베를루스코니의 정치 권력은 어디서 가능했는가? 바로 풋볼과 파시즘과 팬덤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권력이다. 이건 비판해야 된다. 막 이런 관점의 글이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많은 선수들이 굉장한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지단 21세기 초상 이런 작품을 보면 한 개인으로서 정말 위대한 어떤 인간의 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분 동안 내내
카메라 슈퍼 카메라까지 포함해가지고 25대인가 6대의 카메라가 오로지 지단만 찍는 거예요. 나머지 선수는 뭐 지단보다 다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베컴이라든지 루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단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20몇 개의 카메라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화학적 편집을 해가지고 한 인간이 90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과 뭐 좌절과 한숨과 다시 또 뛰고 오로지 지단의 경기만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네딘 지단이 그저 한 명의 뛰어난 축구 스타가 아니라 그의 경기만을 90분 동안 봐도 다양한 인간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 까닭은 바로 그가 인종차별과의 격렬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월드컵 계기와 비슷합니다. 월드컵 주로 유럽의 그 프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월드컵을 열어야 뭐 유명 스타가 모일 수 있으니까 주로 6, 7월 달에 열게 되고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4, 5월 달에 다 전개가 됩니다. 4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주기와 이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주기가 같은데 한 20년 전에 장 마리 르펜이라는 장마리 르펜이라는 국민전선이라는 프랑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극우 보수적인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왜 프랑스의 관점에서 보면 극우 보수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극우 보수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뭐 건전 보수라든지 아니면 중도파 정도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너무 넓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중심점이 왼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극단적 극우 보수 분들은 프랑스에 가면 아마 바로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정도로. 근데 어쨌든 프랑스의 극우 보수, 국민연합 또는 인민전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가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 또는 난민에 의해서 프랑스의 순혈주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02년도 봄철의 선거에 이게 엄청난 그 열기를 띠면서 프랑스에 잠재되어 있던 누가 내 얘기 좀, 내 감정을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르펜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편으로는 예술의 나라지만 차별의 나라이고 한편으로는 자유평등의 나라지만 제국의 나라이고 여러 제국들 중에 알제리, 가나, 세네갈 등 1960년대까지 이 식민 정책을 고수했던 극악한 나라 중에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프랑스를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 등장해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들이 우승하고 2002 월드컵에도 이런 구성으로 지금 나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말을 하는 거죠. 르펜이. 여기서 순수 프랑스인 몇 명 있냐 이거입니다. 이때 순수란 과연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도 지금 제가 지금 르펜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족한 여물지 못한 생각도 투영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순수 프랑스인을 우리가 골라보자 그러면 리자라지 선수라든지 이 선수라든지 이 선수를 또는 이 선수를 제외해놓고는 순수한 프랑스인이 아닐 거다라고 저도 지금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다 아프리카에서 왔거나 동굴아파에서 왔거나 아르헨티나에서 왔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인종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왔든지 400년 전에 왔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사회의 오래된 제국과 식민의 역사는 우리 영국에 가면 영국의 그 인도 분들이 택시 운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제 와서 드라이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이주해서 영국인이 된 지 한 200년 된 거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선수는. 그러나 르펜이 보기에는 흑인 나오고
카리브해 출신들 나오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저 끝에 10번 지단 빼고 나면 여기 순수 프랑스인이 누가 있냐라고 도발적인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러자 저마다의 감정에 조금씩 남아있던 그것들이 르펜을 통해서 막 분출돼 가지고 르펜이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선 투표. 예선전에서 좌파 조스팽이라는 사람이 탈락하고, 그리고 보수 정치인과 극우 정치인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단이라는 선수가 이랬다간 진짜 이렇게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단이 공개적인 성명서를 4월 말 5월 초에 발표하게 됩니다. 순수한 게 뭐냐 이거. 나는 마르세유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릴 때 마르세유에서 태어나서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경악과 공포를 느낀다. 나는 우연히도 신의 선물로 축구를 잘하게 됐어. 피부색이 달라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지나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축구를 잘한 건 아니다. 마르세유에 내 친구들, 마르세유 중에서도 저 북마르세유에 있는 노동자 계층 이 친구는 지금 생선을 나르고 있거나 트럭을 몰고 있는데 그들은 르펜이 너 순수하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게 나중에는 우리 홍성수 교수님의 그 책처럼 이 말이 칼이 돼서 올 수도 있겠구나. 공포감을 느낀다. 나는 오늘부터 선언한다. 오늘 이후로 르펜의 지지율이 1%라도 오르면 프랑스를 떠나겠다. 르펜이냐 지단이냐 선택하라. 네. 네, 그래서 17%로 쭉 내려갔어요. 네. 다행히도 결선 투표까지 둘이서 막 6대4 이렇게 갔는데 내려갔죠. 근데 그분의 이제 딸이 장 마리엔 르펜이 지금 그 당을 이끌고 있죠. 여전히 같은 문제가 계속 재현되고 있고, 지금 2018년의 경우에 프랑스 대표팀 23명 중에 17명이 아프리카계였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음바페 이런 선수들로 거의 구성됐는데, 역시 딸 되시는 분도 순수한 프랑스인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거 자체로 보면 정답이 너무나 뻔한데, 남의 나라 사정을 우리가 속사정을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냥 단편적인 상식과 단편적인 정보로 중학생처럼 답을 할 수는 없는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죠. 경기장에서 테러가 벌어지는가 하면 한편 또 샤를 앱도 그 사파 사건처럼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예컨대 이희수 선생님 같은 이슬람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이 샤를 앱도의 그 풍자 만화는 그것이 과연 자유의 확대이냐, 보편적 자유의 확대이냐, 그거는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자유의 확대이고 프랑스적인 자유인 것이지, 자유나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이고 누군가와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조절하고 정리하는 건데, 마치 프랑스적인 것을 절대화함으로써 여기서 자꾸 그런 비극이 또 생겨난다라고 또 보시는 관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혼란과 불안이 있는 곳이라 지단과 같은 선수들의 그 어떤 위험 있는 행동이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 축구에서는 지금 리스펙이라는 사장님 리스펙 하고 이제 기생충에서도 외쳤잖아요. 리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무 얘기나 던져도 이렇게 잘 웃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웃어주시고 젊은 학생분들은 저 뭔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리스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수들, 심판들, 구단주들, 또 여성 선수, 남성 선수 피부색도 서로 달라요. 막 주고받고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지단이 2002년 5월 말인가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왔고요.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는 일본에서 열리지만
그래도 98년 우승을 거둔 나라가 한일 월드컵에서도 뭔가 좀 잘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그 평가전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에서. 그때 지단 선수가 하다가 중간에 교체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지단 왜 중간에 나갔나? 우린 다 지단 보러 갔는데 그러면서 막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단편적이고 단면적이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미디어가 이 사회적 행위로서의 스포츠 혹은 국산사자 음미실의 국산사자 음미실도 모르실 수 있구나. 어쨌든 정치, 외교, 사회 뭐 이런 모든 복합적 감정이 스포츠를 통하여 발현된다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스포츠를 보도하거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단이 이렇게 중간에 교체 사인을 하고 나간 이유를 1. 고액 연봉 스타의 그 자기 몸 관리다 이거야. 내가 이거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 수백억 받는 사람인데 기껏해야 뭐 3억, 5억 받는 애들한테 다치면 500억 받는 사람이 좀 손해잖아요. 김남일 막 이영표 막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고액 연봉자의 뭐죠? 콧대 높은 행동이었다. 2. 지단이 사실 경기력적으로 노쇠했다. 98년에 정점을 찍었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이미 3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 노쇠해서 그동안 체력 관리를 못했다. 3. 유럽의 리그가 너무 늦게 끝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이 전 우승 국가니까 긴급히 사람들 선수단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특히 또 리그가 그때 스페인이 리그가 늦게 끝나서 좀 지치고 시차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단과 르펜의 투쟁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죠. 바로 자기 신문에 이면 국제면에 나 있는 기사인데 지단이 한 달여에 걸쳐서 계속 리그 경기를 뛰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주시하면서 나와 같은 30% 이상의 비주류 프랑스인들이 혐오와 차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이걸 개입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단이 벌였던 장외의 투쟁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고액 연봉자인데 노쇠했고 리그 늦게 끝나 지금 지쳐 있어 라는 너무 지극히 스포츠 내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느라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도 여러 가지에 의하여 그날 하루의 내러티브, 내가 학교 가는 길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인데 지단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리스펙이라는 거를 경기장에서의 매너로 이해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불공정하지 말자, 반칙하지 말자. 내가 반칙했는데 심판이 못 봤더라도 죄송해요 라고 손도 들어주자. 경기장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팀을 또 심판의 휘스를 또 규정을 팬들을 리스펙하자.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다 지키면서 150년 왔어요. 그게 아니라 경기장 내에서 혐오와 차별을 없애자. 리스펙. 자꾸 영화 생각이 나네. 심판을 존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경기장 내에서 아까 그 바깥에서 그 열기가 경기장 내에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축구에 손해고 축구로 인하여 사회의 그런 그 메시지가 막 거침없이, 왜냐하면 90분 동안 생중계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스펙은 서로의 규칙과 매너를 지키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스포츠맨십, 워먼도 스포츠를 하는데 꼭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스포츠 규정을 잘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경기장 안팎에서 서로 인종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유럽의 온 경로가 달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축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유럽 사회가 혼돈으로 간다라는 캠페인을 우리 선수들이 하자, 축구인들이 하자라는 거지.
사회가 안정적인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거친 경기를 했지 거칠게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펙은 사회적 존중, 사회적 연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냥 No to Racism. 우리는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국내에서도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영표 선수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다소간 캠페인적 캠페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영표 선수는 제가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혁신위원회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역시 이영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따라하기 힘든 일상생활에 품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뭔가 이 캠페인 미디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박지성, 이영표 정도 되면 훨씬 더 다채로운 그 스토리로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소간 뭐 강한 슛으로 레이시즘을 타파하자 뭐 이런 계몽적 캠페인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하고자 했던 130페이지에 달하는 PPT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 사이에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또 불러주시면 우리 같은 S대끼리 또 이렇게 리스펙해서 올 텐데요. 그 중간에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유럽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로 강하게 응집되고 우리 같은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국가주의로 강하게 응집되는 감정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범용적인 언어 이상의 언어를 막 들끓게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80페이지짜리 PPT로 구구절절 하고자 했으나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영상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몇 해 전 작년 올해 크게 히트했었던 일부 축구 팬들한테만 크게 히트했었던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그런 저 신부님의 기도 약발이 부족했던지 썬더랜드는 계속 하위권으로 추락하면서 지금도 저 기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강 말씀을 드리면 썬더랜드는 여러 기록이 서로 다르지만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면 전 세계가 되겠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프로축구팀이 1850년대 말에 형성됐다라고 알려진 팀이고요. 썬더랜드는 영국 노동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의 그 밀리반드라는 그 이론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망명한 급진주의 정치학자인데, 밀리반드의 뭐 국가론 이런 게 굉장히 좀 유명한 편인데, 그 사람의 아들 둘이서 노동당의 뭐 장관을 하거나 뭘 하거나 굉장히,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썬더랜드 팀의 이사회 멤버들입니다. 썬더랜드는 영국 노동운동의 그 아주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디 카니오 같은 이렇게 팔을 들었던 그런 선수가 나중에 감독이 돼서 썬더랜드 감독으로 올 때 썬더랜드 팬들이 우리는 파시스트를 감독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까 우연히도 장 마리엔 르펜이 썬더랜드의 정치적인 행사 때문에 왔을 때도 인종주의자 물러가라 뭐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야, 썬더랜드 들어주면 또 리버풀 신부님이 또 막 열별을 타면 그것도 들어줘야 돼. 야, 축구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경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로 오면, 이게 우리의 100여 년의 이런 흐름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 급속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영국의 이튼대 뭐 해로우 같은 그 명문 학교 간의 경쟁, 또는 아이비리그의 무슨 대학과 무슨 대학의 이런 거, 우리도 그 정도는 살고 있다거나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 속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배재와 경신의 축구 경기, 아니면 연대와 고대의 그 스포츠 경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서구화되고 있다, 근대화되고 있다고 하는 학교 체육의 애슬레티즘이 이제 쭉 한 축에 있어 왔던 거지, 이게 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프로문화 이런 건 좀 덜했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제가 경북 영주 사람인데 태어나서 한 15, 18까지 대구라는 데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 위쪽으로 서울은 자주 왔어도. 그래서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삼성 라이온스 팬이 막 되는 거,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점도가 낮아요. 점도가 낮다는 것은 그 지역의 종교인이 저렇게 기도해 주진 않는 거죠. 우리 그런 기도 못 받잖아요. 대신 국가적 기도에 나의 감정을 실현하거나 투사하는 대상은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모든 감정을 투사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국가주의의 승리지상주의, 국가주의 이것을 일찌감치 좀 벗어난 것에 비하여 21세기 중엽을 치닫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승리지상주의, 국가주의가 너무 압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국가대표 경기 아니면 축구를 잘 안 본다 이런 뭐 평상의 일상 문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축구를 잘하거나 어쩌다가 뭘 잘하게 된 어린 선수들이 일찌감치 가족과 친구의 또래로부터 업루팅, 뿌리 뽑힌 채 합숙소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사라지잖아요. 언젠가 금메달을 따서 돌아오면 저 친구라고도 하지만, 그런 친구도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했던 최소한의 성장기 과정의 추억들, 문화권, 뭐 학습권 이런 것이 침해된다든지, 그러면 그 보상을 나중에 금메달로 보상받는 건 10년, 15년 이후의 일인데 왜 어릴 때부터 하느냐. 이 어린 선수들 가지고 체육 지도자나 체육 선생님이나 심지어 학교장도 이 어린 친구의 소년체전 금메달, 전국체전 금메달, 나중에 무슨 체전 금메달이 이분들의 재계약과 승진과 교장 승진 시험에 인사고과에 다 플러스 1점씩 다 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교육적 목표에서 어차피 자기 소질을 빨리 찾아낸 아주 운 좋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이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면모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합숙소에 들어가 있어 라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그 운동부는 소속 학생 수가 한 4만 3천 명 내외이고 그중에 1만 명 정도가 합숙소에 있는데 그 1만 명의 합숙소가 이렇게 숙명여대 우리 대학교에 보이는 그 기숙사 합숙소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무슨 지역의 작은 제가 특정 지역 이름을 말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말 안 할게요. 그냥 군소도시에 운동부다 그러면 그 앞에 연립 빌라 뭐 301호가 합숙소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합숙소를 하는 거죠. 그나마도 그건 좋은 형편이고 대체로 평균 8명이 한 방을 쓰는 합숙소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이유로. 바이올린의 소질이 있거나 법학의 소질이 있거나 영어의 소질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운동의 소질이 있으면 최소 6인실, 최대 10인실에서 그냥 3년씩 5년씩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언젠가 메달 따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바로 그 오늘자 경향신문의 칼럼으로 쓴 얘기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만 저는 평소에 우리 선수들이 말을 못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칼럼에도 썼지만 그러자 어떤 분이 말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다. 재치 있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고 주변에 아주 복덩이 같은 친구들이 있다. 제 말뜻은 그 말이 아니다. 자기 권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뭉쳐야 찬다에 월드스타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안정환 선수도 재치 있게 말. 그런 화술,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라든지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든지 감독님 작전 설명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감독님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앞에 얘기는 감독이 보기에 좀 거슬릴 수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마지막 얘기는 감독님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이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면에서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지 화술이 없다, 지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 이걸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이게 만연돼 있고 지속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운동선수를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미디어에서 아주 낮춰보면서 촬영을 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뭐 춤춰보세요라든지 뭐 우리 팀의 꽃이에요라든지 이 선수들은 중학교 막 1학년 1,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서 있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뭐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 말 외에는 말이 없을까? 말 잘할 줄 모를까? 할 말이 없을까? 그 위에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런 화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하여 스스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서벌턴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화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미디어에서도 계속 그것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내리 눌러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죠. 이제 강의를 개선해야 되겠네요. 끝나갈 시간이네. 네. 네. 자, 단적으로 제가 숙명여대에 왔으니까 우리 그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타이틀 라인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교육 영역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미 남성들의 경우에 엘리트와 비엘리트 상관없이 누구나 다 스포츠를 즐기도록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학생들한테 덜 되어 왔으니 타이틀 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불공정한 성차별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타이틀 라인을 통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교육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중단되고 그 교사, 그 학교장
그 카운슬 책임자는 징계까지 받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여성 선수들이, 여성 학생들,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를 함으로써 스포츠 인프라 자체, 스포츠 산업 자체, 스포츠 문화 자체 지형을 변화시켜 놓게 됐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여성들은 팀 스포츠나 개인이든 혼성이든 거의 모든 스포츠에 지금 미국의 이런 획기적인 제도 하나가, 물론 이런 내용조차도 이미 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미 이 정도 된 거죠. 제가 역사를 거슬러서 설명할 뿐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많은 교육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파행화되어 있지만, 우리 여학생분들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 타이틀 라인과 같았는가 할 때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체육 시간과 그 앞뒤로 있는 시간 사이에 옷을 갈아입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건들도 구비되어 있지 못했거나 인식조차 없었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뭐 잘 사는 나라의 멋진 풍경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성장 과정에서 스포츠를 익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금기도 없고 차별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가 취향상 난 뭘 좋아해, 싫어해는 할 수 있어요. 난 오토바이가 싫어, 무서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이러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토바이가 뭐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할 뿐인 것이죠. 즉 스포츠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어요. 어떤 종목도 선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포츠라는 행위 자체, 스포츠라는 종목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스포츠라는 종목을 가지고 그 사회가 성적 위주로 어떤 만약에 압력밥솥에 스포츠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막 금메달에도 뻥튀기 해서 나올 정도였던 그런 것만으로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때 그 행위 전체를 우리가 문제 삼는 거지, 스포츠가 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외국의 경우에 그 여성이 운동을 한다는 것 또는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들과 달리 우리의 스포츠 저널리즘은 그것이 하나의 그 온당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어떤 이미지의 난사 같은 것이 손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묘사들도 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연스러운 인간 신체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서의 그 순간의 감각적 쾌락과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이 스포츠의 행위가 어떤 시선의 그 장치로서만 활용되는 이 경우를 우리가 손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하나여 본다면 나라마다 또 이 인식과 지수들이 많이 다릅니다만 뭐 여자가 축구하는 게 뭐가 어때서라는 거라면, 이란 같은 경우는 여성이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돼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축구를 하겠다, 그래? 얘 그 정말 해야 되겠어라고 뭐 옥신각신 끝에 이제 축구를 하게 되는 경우, 조금 더 나은 경우라면 이란은 여성이 축구장에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구경 가는 것도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 복장을 하고 구경 가려고 했다가 잡혀가지고 경기장 바깥에서 막 저 안에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듣고 있는 이란의 10대 소녀들을 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란의 현재의 2006년도 얘기입니다만 이란의 그 여러 정치적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후에 지금 이란에서는 여성 축구단도 있고 여성들이 축구장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민주주의의 척도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과학의 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별 이유도 없었던 여성이 축구장에 들어가는 게 왜 금지가 되어야지라고 근원적인 질문은 적어도 해결된. 우리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것이, 그리고 캐퍼닉의 이 운동이 이렇게 펼쳐졌다면, 우리의 경우는 계속 국가인 거죠.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개인의 감수성, 개인의 호명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로 나간다. 이건 광고예요. 하나의 짧은 스토리와 이미지를 탁 결합하고 끝나는 이 짤막한, 그리고 많은 스토리나 콘텐츠를 부여할 수 없는 15초 내외의 광고에다가 너무 많은 어떤 이른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막 이 광고를 난도질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얘기를 들려드린다면,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이른바 기지촌, 미군과 결혼을 하게 됐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인스 워드가 태어났고, 그래서 늘 아웃사이더고 변방인이었습니다. 한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미 이 한국의 기지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미국에 가서도 자수성가한 교포들이나 한국인들끼리 결혼한 그 교포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어떤 착한 개인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서,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얘기입니다. 내가 하인스를 키우면서 만약에 이렇게 풋볼을 잘하지 않았더라면, 미식축구를 잘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도 환영도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을 텐데, 이제 좀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미국 교포 사회에서도 막 찾고 막 그러더니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찾더라고요. 참 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스 워드라는 한 개인의 여러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우리가 초점을 주기보다는, 우린 뭐든지 성공하면 김연아 국가대표, 하인스 워드 대한민국 대표가 갑자기 우리 국적도 아니고 말이죠. 이 지금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적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이 자격이 없다 이런 거 국가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차별의 대상이었고 이중 차별의 대상.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순수 흑인들한테도 차별받는 거잖아요. 이른바 순수 흑인들한테도 차별받는 그런 그 인종의 어떤 그 층위가 있다면, 하위 층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니까 대한민국으로 호명하는, 이것이 과연 뭐 앞에 봤던 그 격렬한 인종차별보다 순화되어 있지만 뒤집힌 인종차별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좀 해보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길게 하면 더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줄이고 뺀 얘기가 참 많네요. 제가 잘 조절을 못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참 혐오하기 쉬운 세상이고 누구나 이렇게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유수 선생님께서 스포츠 미디어의 그 혐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사회 전반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크게 다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긴 시간, 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다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다시 한 번만. 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지금 계속 봐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유수 선생님께서 이 오늘 강의를 일정 기간 동안 오픈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강에 이어서 또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